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어느 야당 대선 후보와 탄핵된 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정책에서 일부 내용, 특히 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이제 대선 후보들이 당마다 이제 경선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어떤 당에서는 대선 후보가 정해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요즘 제일 핫한 대선 후보와 이전에 탄핵된 한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특정한 누군가를 이제 실명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금 불편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착각을 해서 혼자서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해 볼 거고요. 그래도 누군지는 뭐 각자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야당의 대선 후보가 기본 시리즈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기본 소득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월요일에 기본 소득에 대한 이제 자신의 그 경제 정책을 폐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어쨌든 기본 소득뿐만 아니라 기본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전에 이야기했었던 엔비디아 30%를 가지게 되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기본 시리즈가 잘 실행되면 이제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이건 이제 지나친 포퓰리즘이다 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탄핵된 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면요. 그분이 이제 경제 민주화를 가져왔었어요. 경제 민주화를 가져왔었고, 이제 더불어서 노령연금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증세는 하지 않고 복지는 하겠다. 노령연금 돈 어디서 가져올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증세는 하지 않지만 복지는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세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담배값을 인상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 역시도 이제 노령연금을 전체한테 주면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의 야당의 대선 후보는 이제 우클릭을 하고 있는 거고요. 탄핵된 한 대통령은 이제 좌클릭을 하면서 이제 중도에서 많은 표를 가져오기 위한 경제 정책, 특히 복지 정책을 냈었고요. 그것들이 다 포퓰리즘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지를 하잖아요. 복지 정책을 하게 되면 돈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구하나요? 라는 고민을 분명 해봐야 돼요. 저는 이게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상당히 비슷한데 또 상당히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기본 시리즈를 하려고 해도 많은 정부 지출이 있어야 되고요. 또 경제 민주화나 노령연금을 주는 과정에서도 많은 경제적인 재정 지출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경제 정책을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에서는 표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금을 늘려서는 안 되거든요. 증세를 하지 않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증세하지 않고 돈을 어떻게 가져오느냐라는 모습을 조금씩 한 분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어느 야당의 대선 후보는 국채와 세금을 가지고 이제 돈을 복지 정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국채와 세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증세를 하지 않고 어떻게 세금을 늘리느냐
라는 이야기를 해보면요. 전에도 제가 언젠가 한번 현대통화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MMT라는 현대통화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통화 이론이 맞아떨어지려면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는 기축통화국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뭐 기축통화국이 아니더라도 이 어느 정도 경제 기반이 탄탄하다면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분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일단 복지 정책을 많이 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가져와서요. 이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거죠. 제가 늘 가져오는 식인데요.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잖아요. 우리의 GDP는 국내 소비와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NX인 순수출은 제거했고요. 편하게 보기 위해서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인데 이 G, 정부 지출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정부 지출을 늘려서 이제 늘리는 거고요. 첫 번째는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정부가 기본소득을 주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C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G가 증가하고 C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Y는 증가하게 되잖아요. 이 Y가 증가하다 보니까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세금이란 건 우리가 돈을 많이 번 데서 늘어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의 GDP가 상승하게 되는 거고 우리의 GDP가 상승한 만큼 세금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국채를 꾸준히 발행하는 건데 이 국채를 꾸준히 발행하는 과정에서 국채는 갚지 않는다라고 그분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국채는 갚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MMT 이론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지금 미국은 국채가 상당히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재정의 몇 퍼센트가 이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 부채 이자를 갚는데 이제 1년 재정이 얼마가 쓰이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트럼프는 그 정부의 부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정부 부채를 꾸준히 안정적으로 관리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늘려도 된다라는 경제 이론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런데 정부 부채가 늘어나도 어차피 이게 국내 소비와 정부 지출이 같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GDP는 성장할 거고요. 그만큼 우리의 세금도 더 많이 거두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탄핵된 한 대통령은 어떤 경제정책을 펼쳤냐면 숨은 지하 경제를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하 경제가 약 4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하 경제, 그러니까 지하 경제가 GDP의 약 40%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거죠. 이 지하 경제를 반만 양성화해도 GDP가 20%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지하 경제가 어떤 게 있느냐? 제일 대표적인 게 성매매일 거고요. 그 다음에 가외시장도 상당수 이제 지하 경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사교육 시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약 같은 것들, 정부가 인정하진 않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들이 이제 지하 경제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지하 경제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양성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GDP가 상승하게 될 거고요. GDP가 상승한다는 말은 이제 국내 소비가 증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하 경제에서 어쨌든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그 증가한 GDP에서 다시 세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세금을 가지고 경제정책 중에서도 복지정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는
저는 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늘 해요. 왜냐하면 이 증세를 하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경제가 GDP가 상승하면 GDP가 상승한 만큼 세금을 더 거두게 될 텐데 그 세금이 늘어난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복지 정책을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국가가 그 돈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걷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율은 증가하지 않지만 확보되는 세수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걸로 충분히 복지 정책을 하겠다라는 게 그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경제 정책이 사실 되게 비슷해요. 특히 복지 정책에서 노령연금이나 기본 시리즈는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가져오는 방식도 어쨌든 GDP를 상승시켜서 세금을 더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증세를 하지 않고 세율을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고민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이제 세수를 늘리는 방법에서는 이제 세율을 건드리지 않지만 접근 방식이 조금은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한 사람은 명확하게 국채라는 것을 해서 단기적으로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국가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국가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도 이 국가 부채가 우리가 GDP 대비 국가 부채를 따지잖아요. 그러면 GDP가 증가하고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 똑같이 증가해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국가 부채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 그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IMF를 경험했던 윗세대에서는 특히 부채에 대해서는 정말 싫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GDP를 늘리는 과정에서 일단 지하 경제를 양성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 성장을 토대로 이제 세수를 더 걷겠다 하는 방식의 차이가 명확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한 분은 좌클릭을 했고요. 한 분은 우클릭을 하면서 다르지만 되게 비슷한 모습을 갖고 하지만 같지만 또 다른 모습을 가진 경제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나한테 오늘 복지의 혜택이 늘어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늘어나는 복지만큼 재원이 늘어나야 될 텐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라는 걸 분명 고민해 봐야 되고요. 오히려 그 재원이 감소했을 때 내가 받는 혜택도 감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는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선택해야 되고요.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자신이 좋아하는 방식을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것을 제시해주는 대통령 후보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분명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